7, 8, 9월 달을 거치면서 대출 증가율도 굉장히 높고 그 대출 증가율 높은 배경에 특례론이 있거나 50년 만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출 증가 높은 부분이 가계부채가 감소되는 그런 국면을 다시 또 돌려세워 버렸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거시 경제적인 위험을 좀 제공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할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네.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특례론도 9월 27일부터 조정을 합니다. 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그 랠리는 주택담보대출 랠리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 랠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 10월부터는 일단락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동산에 대한 또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 최상욱 센터장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가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셔서 부동산 시장 진단 전망을 부탁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보다는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에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고 있다. 네. 그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이제 다시 옥죄한다. 뭐 이런 뉴스들 한꺼번에 좀 보이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맞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일단은 작년 9월부터 아마 체감적으로 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로는 20%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급락하고 주택 가격이 빠지니까 분양도 안 되기 시작을 해서 네. 미분양이 32,000호에서 40,000호를 건드린 게 작년 9월이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으로 좀 선회를 한 게 작년 하반기였고 9월, 11월, 12월을 거쳐서 조정 지역도 다 해제를 하고 네. 그리고 대출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시장이 안 살아나니까 네. 연초에 올해 1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요거는 올해를 지배했던 대출 프로그램인데 40조 원 규모로 이제 적용을 했고 규모도 컸는데 문제는 21년, 22년에 대한민국 가계는 다 DSR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례로는 DSR도 안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 위에서 그 플레이가 가능한 엄청난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례론이 출시된 1월 30일 이후부터 신청 9일 만에 10조 원이 모였다 이렇게 주택금융공사가 발표를 할 정도로 특례론이 러시였고 이거가 4월부터 시장을 돌려세우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가 작년에 20% 하락을 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올해 벌써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고점비 뭐 한 88% 회복을 했거든요. 네. 다만 수요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택 가격이 좀 돌아서긴 했는데 상반기에 2% 정도 돌아섰으니까 현재 이제 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방 미분양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분양은 잘 안 돼요. 서울 기존 주택 시장이랑 그리고 분양 시장 일부만 호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례론이 돌려세우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그 과정이 한 7, 8월 정도였는데 7, 8월 정도 됐더니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또 맞아요. 런칭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네, 50년 만기 주담대도 컨셉은 DSR이라는 게 원리금 상환이니까 이거를 네. 40년 만기가 아니라 50년 늘리면 그 DSR 규제를 일부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례론에 이어서 이 50년 만기를 런칭한 7월부터 시중은행 대출도 월간으로 4조 원에서 뭐 5조 원대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주택 가격이라는 게 과거에도 그랬긴 하지만 202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거의 가계 대출하고 상관성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급등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올해 7, 8, 9월 달을 거치면서 대출 증가율도 굉장히 높고 그 대출 증가율 높은 배경에 특례론이 있거나 50년 만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출 증가 높은 부분이 가계부채가 감소되는 그런 국면을 다시 또 돌려세워 버렸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9월 13일, 14일에 이렇게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또 한은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작년에 기획했고 올해 초에 도입했던 이런 특례론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장을 너무 빨리 돌려세운 것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 거시 경제적인 위험을 좀 제공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할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3일 발표와 함께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사라졌고요.
이제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50년 만기 주담대도 받는 사람을 따져 보니까 네. 4050이 그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60대에도 막 받아가지고 100세가. 60대가 네. 50년 만기를 받으려면 거의 120세까지 사셔야 네.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50년 만기 대출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연령대와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만 좀 일부 받도록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없앴고요. 그리고 특례론도 9월 27일부터 조정을 합니다. 네. 이게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DSR도 안 보고 소득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형이라고 해서 6억 이하로 시장을 좀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그 랠리는 주택담보대출 랠리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 랠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 10월부터는 일단락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서울 주택 일부 분양시장 이런 것들이 좀 방향성을 네. 달리한 건 사실인데 여기에 일조한 게 확실히 특례보금자리 대출 네. 그리고 50년 만기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지금 하는 거다라는 네. 건데 이게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일부 조정이잖아요, 양쪽 다. 예.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50년 만기 대출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 게 그래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는 어쨌든 DSR을 보거든요. 네. 근데 특례론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DSR을 우회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했던 건데요. 이 특례론이 예산은 아마도 거의 95% 이상인데 이번 달 거의 마감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달 기준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대형만 존재하면은 6억 이하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그래서 특례론 적용 대상 주택군들, 소위 중저가 주택군들은 네. 여전히 이 특례론 일반 그 9억 이상 그 종료 이후에도 수요가 조금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출이 여기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에는 이제 6억 이하 주택이 사실상 일부 한 서너 개 구 제외하면 거의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서울 광세장은 조금 일단락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만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은 2020년, 21년에 주택담보대출이 월간 10조씩 연에 130조 빌리던 그때도 주택 가격이 정말 고공행진을 했었고 그리고 12년, 13년에 마이너스였던 주택시장 돌려세울 때도 그때도 15, 16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에 60조 빌리다가 120조로 2배 늘면서 시장 돌려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5년 부동산 역사에서 그 주택 대출과 주택 가격은 거의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여서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택시장 전망할 때 여러 전문가들 나와서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어떤 제도들이 얹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느니에서 얘기했던 거나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작년 하반기 때 금리 상승이 가팔랐고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도 가팔랐었거든요. 그래서 주담대가 평균적으로 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시중은행 주담대가 거의 3%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고정이고 시중은행 주담대는 100bp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대출 상품 금리는 대출에 꽤 완화적이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대출은 완화적이었고 가계는 상품 금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기준금리를 네,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실제로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한은에서는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품 금리를 완화적으로 해버리면 기준금리 긴축시킨 효과가 나지 않아서 그렇죠. 자산시장의 부양으로 다시 가버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이나 다른 쪽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때는 가계대출도 늘어나지 않도록 제약적으로 그 정책 조합을 짜야지 이게 높은 기준금리를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한 길게. 3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 하는 레포트 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지만은 3년 정도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은 그때 정말 지쳐가지고 확실히 악영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정책적인 그런 정합성 이런 거를 지키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에 관련된 부분 여쭤봤고요. 3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급 차원에서 네. 대대적으로 시도를 했던 건데 이게 지연될 것으로 지금
보여서 네. 당첨자분들이 애를 태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그래서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도 그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네. 아마도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간보기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넣네 마네 이런 이슈로 굉장히 바이럴이 좀 됐었는데 네. 이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올해 분양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주택 분양은 33만 호 정도로 전년과 유사했는데요. 현재 7월 기준으로 착공한 거는 이 중에 거의 10만 호 레벨이거든요. 연초에 제가 전망하기로 수도권 16만 호, 지방 16만 호인데 지방은 착공이 거의 저도 3분의 1 토막 정도 날 거로 봤기 때문에 지방에서 6만 호 정도 착공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한 30% 빠지면 올해 한 17, 18만 호.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항상 이 정도 착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3년 후에 입주량 부족이 와서 네. 3년 후 입주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재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한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대출 증가와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강세의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내는 것 같고 네. 또 그 기저에 생각해 보시면은 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이 작년 8월 16일에 했었던 공급 대책이었는데 그때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3기 신도시도 대대적으로 그 공급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광명 같은 그런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너무 안 해줘서 그래서 광명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로컬에서 막 반응들이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너무 속도가 늦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3기 신도시는 계획상으로는 30만 호 공급하는 거고요. 네. 윤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그 50만 호 공공 분양은 3기 신도시 외에 중소형 신도시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30만 호에서 겨우 15,000호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5%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원래 3만 호, 4만 호 해서 2년 동안 7만 호 하겠다고 한 건데 그 물량도 현재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공급 대책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반성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착공이 줄어들었는데 착공 줄어든 게 미분양과 다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과 관련한 대책들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간 소위 말하는 공급 절벽이 오는 건 그럼 수치상으로도 맞는 건가요? 그런 거는 네. 이게 2015년에 정반대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호 레벨의 주택 분양을 평균적으로 해오다가 2015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 또 대출 금리 인하 제도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택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출을 60조 빌리다가 120조 2배를 빌면서 가격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밀렸던 2기 신도시 분양을 모든 시행 주체가 동시에 분양을 하면서 2015년에 52만 호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년비 1.6배, 7배 이상 높은 분양이 났고 16년에도 45만 호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뭐라고 불렸냐면은 지금 주택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2년간 분양 물량이 100만 호나 되니까 이게 준공될 때 입주 폭탄이 온다. 입주 폭탄이 오면은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요즘의 정반대 그렇죠. 버전의 그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3년 이내 이 분양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의 그 스케줄상에 있는 것들이 시점을 조정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똑같은데요. 지금도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분양이 좀 안 되니까 시점 조정을 하는 것이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집 지을 땅이 없다거나 네. 인허가를 뭐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이런 인위적인 공급 불가 정책을 쓰는 건 아닌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14년, 15년에 그때 입주 폭탄설이 나왔을 때 2018년에 입주가 되는 시점에 확실히 입주량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일부 빠졌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 선호는 높아지면서 그게 반년 만에 금방 극복을 하고 자연스럽게 시장 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25년 전후로 입주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임차료가 일부 상승하겠지만 네. 그때의 수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공급 물량 조정을 너무 너무 이제 세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아파트,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요 방안도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둔촌주공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작년 9월부터 미분양 관련한 여러 가지 완화 대책은 둔촌주공 아파트 살리기라고 막 농담처럼 불릴 정도로 여기 연결이 돼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이제 투자 수요를 유입을 시켜서 이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서로 전매하게 한다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분양시장을 돌리자고 해가지고 작년에 분양 관련 규제를 다 풀었고 전매도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매를 허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분상제 받은 주택들 중에서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인데 국회에서 바라보기를 여야가 이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까지도 이런 걸 풀어버리면은 네. 그 청약 시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합의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 분양권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네. 이거를 전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양권이 전매를 허용해야만 분양이 되는 시장이라면은 그거는 정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매를 허용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 수요가 분양 시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되거나 네. 분양권 전매를 프리미엄을 굳이 붙여서 사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다시 어느 정도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서울 분양이 안 되고 서울 전매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방 광역시의 미분양들이 여전히 5만 6만 이상 적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이런 부분이 게 여쭤보려고 여기에 다 했어요. PF 다 물려 있고 네. 뭐 새마을금고니 뭐니 하는 모든 금융기관 여기 다 물려 있는데 네. 대책은 서울 가격만 올라가도록 주고 있으니까 현재 그 이제 경기 상황이랑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간 정합성도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이 일부 감소했지만 PF는 계속해서 이연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이런 그 분양 서울 일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그냥 못하더라도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고 지방의 어떤 문제를 풀도록 그런 대책을 내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양극화랄까? 그런 네. 게 점점 심해지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냥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지방 건설사 뭐 수주는 했지만 지금 착공도 못 들어가고 PF 뭐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뇌관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사실 생각하십니까? 그쵸. 작년 9월부터 그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시행사들이 브릿지로 온 상태로 차입을 했는데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올해 9월부터는 이자를 더 못 내는 상황이 왔는데 현재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대주단을 구성해서 이런 시행사들의 이자를 만기 자동 연장해주고 있는데 3개월 텀으로 자동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2월에 대우건설의 울산 사업장이 일부 디폴트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자동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디폴트가 없어서 위기가 없냐 이게 아니라 이미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다 고갈이 났고 분양하지 못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도 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디폴트를 해주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적체중이거든요. 근데 네. 정책조합이라는 게 돈이 서울로 가는 게 규제가 없다면 서울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규제를 일부 다 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저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뒤로만 가고 있어가지고 뭐 제 눈에는 뭔가 큰 폭탄이 계속 터지기 직전인데 안 터지게 이제 후후 불면서 뒤로 계속 미루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뭘 덮든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조합들을 내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례론 같이 소위 2030 세대들이 50년 만기 대출로 9억 이하 주택을 주택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일부 시장의 그 과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도 네.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게 정책 조합을 잘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신보론센터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